그래서 근데 아무거나 사지 말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구축 아파트 근처에 모아야 된다. 왜냐면 지방은 솔직히 그렇게 교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의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빌부님을 모시고 2021년 부동산 하반기 투자 전망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부님. 네, 안녕하세요. 혼자 앉아 계시니까 어색하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제가 울산 영흥 센트리지 한번 설명할 때 한번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실전 투자자로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게 모셨습니다. 뭐 어려운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부동산 값이 뭐 지주택까지 뭐 완판이 될 정도로 하락 중인데 이런 걸 저희 봤을 때 약간 우려도 되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빌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파트로만 한정할까요? 그렇죠. 저는 일단 아파트 전문가다 보니까 아파트로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해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제 능력이 아파트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뭐 아파트만 잘하더라도 몇십억 다 벌었지 않습니까? 새죠, 새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시장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 자체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크게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급 자체는 상기 신도시죠. 근데 상기 신도시가 저번 2월 4일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 장관이죠. 그분이 계실 때 발표가 났다가 그리고 2월 24일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된 시흥지구, 시흥 광명지구 상기 신도시 때문에 그게 LH 사태가 터지면서 상기 신도시 전체가 지금 신뢰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론 올해부터 7월달부터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 보상이 끝나고 언제 아파트 분양이 돼가지고 실제 언제 입주가 될 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대충 예측하기로는 최소한 지금부터 5년 정도 지나줘야 뭔가 아파트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전국 아파트가 공급 부족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5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나 아파트가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냐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좀 불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전반적인 공급은 없고 그리고 제일 또 큰 게 뭐냐면 세금 옥죄이하고 대출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이제 이번 대선 내년 초죠. 내년 초에 대선 후보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줄 거냐에 따라서 약간은 기존 물량이 얼마큼 매물이 나올 것이냐 시장에 이런 거에 약간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어차피 양도세, 중과세 같은 세금을 완화해주는 정책밖에 없죠. 과연 이번 지금 모든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민주당에서 21년 하반기 세금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세금을 그렇죠. 건드리지는 않되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그 송영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민주당 그분이 그 저번 달인가 이번 달이었죠. 잠깐 얘기가 나왔죠. 1주택자만 그러니까 1주택자만 종부세를 약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비과세 같은 경우도 인당 9억에서 12억을 올렸다. 이제 다주택자들 말고 1주택자만 약간만 지금 세금하고 대출을 지금 풀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공급량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대구와 부산 그리고 인천 검단 신도시가 지금 전국 지역에서는 공급이 제일 많은 상태고요. 근데 당장 가격을 봤을 때 대구와 부산, 인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대구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분양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도심 중심지, 역세권, 학군 좋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곽 쪽, 입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쪽, 그쪽이 지금 미분양이 낮고, 그게 지금 대구 전반적인 모습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향후에 입주 물량이 정말 많아지면 모든 아파트, 그 도시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하락할 것이냐. 그게 자 과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분양했던 아파트 물량이 많아짐으로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하고 지금 정부에서 분양한 것들이 22년, 23년, 24년 입주했을 때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정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가 달라요?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냐면 분양권, 중도금, 대출 건수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인당이었죠. 그때 대출해주는 건수가 맞아. 인당으로 거의 처음에는 무제한이었다가 그 다음 인당 8건이었다가 인당 4건으로 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 예를 들면 부산 기장이나 강서구 명지 쪽에 신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막 했어. 그러면 약간 투기적인 관점이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초피 한 2, 3천이라도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인당 어차피 4건, 8건 됐다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내 와이프, 배우자, 그리고 나랑 또 형제, 자매들 다 모아가지고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한 2, 30개 살 수 있었겠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입주가 도래했을 때 내가 초피를 받고 팔려고 했는데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팔리고 그리고 입주 때까지 가보자 했다 갔다가 이제 전세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가 많이 샀다 보니까 전세 월세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그 전세 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잔금을 치기 힘들다 보니까 마이너스 P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입주장 때는 그게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잔금칠 여러 개였기 그렇죠.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자 이번 정부가 17년도 5월 달에 들어왔죠. 그리고 뭐 정책이 17년도 6.19 대책 그리고 8.2 대책이 나왔는데 8.2 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도금 대출 건수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상 규제 지역은 세대당 한 건 맞아. 밖에 안 됐고 그 다음 비규제 지역은 인당이 아니고 세대당 2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막 내가 막 여러 개 사가지고 실제 입주할 때 잔금 못 쳐가지고 막피까지 떨어진 현상이 지금 정부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청약을 넣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또 특히 대구, 부산, 인천 광역시급들은 작년 9월달 이후로 내가 청약을 당첨이 되면 전매가 입주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매가 안 됩니다. 전매 금지가 걸렸어요 또.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 규제 지역에 지금 다 광역시는 다 거의 다 규제 지역이죠. 맞아. 울산에 몇 개 지역만 빼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 라고 하면 실제 전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 그러니까 전매도 안 되고 전입도 해야 돼.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실거주해라. 내가 무조건 이 집은 내가 청약 당첨이 되면 등기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내가 등기 안 치고 어떻게든 내가 피 받고 팔려고 했고 그때 입주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뭐 내가 굳이 전입을 할 필요 없이 팔아도 되는데 지금은 광역시급 이상은 무조건 등기 쳐야 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뭐 물론 편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청약을 넣는 분들도 내가 무조건 잔금을 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잔금을 거기다 준비하고 청약을 넣습니다. 실거주 위주의 시장으로 확 바뀌어버렸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은 입주가 물량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식으로 전매 제한, 전입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공급을 해버리면 신축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떨어지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럼 뭐가 떨어질 것이냐? 구축 아파트? 그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죠. 왜냐면 신축 근처에 있는. 근데 그쵸. 신축 근처도 입지는 좋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아. 없죠. 왜냐면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보통 거기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물론 매지에서도 사겠지만 거의 전입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근방 구축분들이 분양권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네. 그래서 결국 입주할 때 자기 구축 아파트를 팔든가 전세를 주든가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신축 아파트 제가 볼 때 피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제가 봅니다. 그렇기 개인적으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런 대출 제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이제 투자 메리트, 옛날에는 분양권 하면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메리트에 들어서서 분양권 거래가 많이 현장에서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도 저 입지 저만큼 높은 피가 근데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옮겨가는 게 재개발 재건축 쪽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시장은 외곽 택지 아니면 외곽 신도시 아니면 중심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저기 고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막아놨죠. 막았죠. 막았다 보니까 막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이번 올 초에 풀겠다고 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분이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었죠? 공공 재개발 아니면 공공주도 재개발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SH랑 LH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 아니면 민간 저기 조합 플러스 LH 붙어서 같이 해서. 하는 조건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만 하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마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빨리 분양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급하면 당연히 하겠죠. 예, 아니면 공공 재개발 아니면 공공 주도 재개발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올 초에 LH 사태 때문에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정하다 이런 논리로 이번 정부에서는 진행했었는데 그게 신뢰 자체가 많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주도 재개발이 실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공공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반성해서 빨리 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조합원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공공주도 재개발은 빠른 장점이 있지만 LH가 근데 정말 믿을 만한 곳이냐 네, 그게 지금 제일 크게 흔들린 거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떨어진 것이고 신뢰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리 한다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입주까지 정말 빨리 한다 하더라도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 입주 물량에 그 영향을 미치기는 저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럼 자 서울은 일단 됐고 아까 얘기했지 대구, 부산, 인천 같은 광역시급들은 어차피 공공주도나 공공재개발이 별로 진행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간 재개발이 그러니까 민영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 많이 됐었죠. 많이 됐죠. 대구, 그렇죠. 부산 특히나.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논리처럼 이제는 대구, 부산 자체가 외곽 신도시의 택지에 신축하면 없습니다. 다 어디입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재개발 지금 원도시. 그러니까 기존 역세권입니다. 학군 좋은데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동네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돈에 뭐 빌라 같은 거 사도 될까요? 아니 뭐 재개발이 빨리 된다고 하면 아, 추진만. 요즘에 하도 이게 입지 좋은 곳이 그렇죠. 빌라가 밀집처럼 된 그렇죠. 곳에는 뭐 극초기 재개발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림 그려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면 돈데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게 일단은 되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합설만 해도 광역시급 이상들은 피가 1억 이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극초기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실제 그리고 또 투자자들 워낙 많이 또 들어가서 방 쪼개기부터 쪼개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휴 놀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수익률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구역별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좀 솔직히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초보자들은 그냥 남의 말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남의 데가 들어가니까 나도 따라 들어가야지라고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실제 내가 수익률 분석을 좀 할 줄 알고 실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해서 뭐 솔직히 약간 치고 빠지기죠.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으면 장기로 갖고 가고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 내가 수익률 봤더니 사람들 투자자는 모이는데 뭔가 빨리 진행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치고 빠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한 접근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명의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접근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음. 그렇다면 빌보님은 요즘에 투자를 하십니까?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빌보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저도 다주택자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는 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저는 이미 세 채가 다 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죠. 제 명의나 와이프 명의가 그래서 무조건 3인 제 12%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3인 12%지만 12%가 아닌 게 있죠, 상품이. 뭐죠? 공시지가 1억 미만에. 그렇죠. 아파트는 공시가 1억 미만짜리고 아니면 오피스텔, 오피스텔 좋죠. 그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 그리고 지형 지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약간 틈새 시장으로 지금 아파트가 워낙 이제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를 18%,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솔직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별로 거듭다 보니까 안 받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8%, 12% 내다 보니까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이제 4.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 보인다는. 그러니까 내가 8%, 12%낼 바에야 그냥 솔직히 5%도 그러니까 물론 아까 취득세 플러스 내가 저기 다른 중개수수가 치면 거의 5%를 5% 맞아요. 5% 치면 5%가 이제 저렴해 보이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저는 최근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오피스텔, 생수, 지산 그렇죠. 쪽에도 이제 관심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자 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이 틈새 시장이 떴냐? 결국은 아파트 시장이 지득세가 8%, 10%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 이 상품이 뜬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다시 다음 정부 때 대선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 말고 다른 그 당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 칩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전 정부의 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다시 뜯어고치자라고 생각해서 8%, 10%는 정말 이거 초근이가 없다. 다시 기존 원안대로 1.2, 1.1로 다시 원복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빨리 팔고 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때까지. 자 지금 오피스텔 생활력 숙박시설 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뜬 건데 다시 아파트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면 저부터 예전만큼 인기가 다시 없어질 없어지겠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내가 무조건 다음 정부 때 1.2%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피스텔하고 생활력 숙박시설이나 지산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곳을 좋은 걸 사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마디로 입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쵸. 거,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쵸. 거. 네. 아무거나 막 그냥 지대세 저렴하다고 해서 내 돈이 작게 들어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것들,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지산이나 생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세가 잘 나오고 입지 좋은 곳에 이런 거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자 이제 다른 거 말고 이제 아파트로 봤을 때는 공시가 1억 미만 네. 모든 투자자가 다 보고 있죠. 결국은 법인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 다른 좋은 거를 사기에는 너무 지유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예전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1억 미만짜리 공시가 1억 미만짜리면 솔직히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물론 맞아. 정말 약간 하락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깐 바닥이 있던 좋은 아파트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 거 사기는 더 쉽지 않고 거의 90년대식 아니면 80년대식 안 좋은 아파트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7.10 대책이었죠. 7.10 대책 때 법인하고 다주택자들 지대세를 올리면서 이게 각성을 받게 되는 지금 그쵸. 그리고 근데 현장 돌아다니면 한 1년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다. 그렇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한 1억 2천짜리 아파트가 지금 딱 가서 보자 몇 개월 안 됐어. 3억 5천에. 그러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그건 또. 너무 좋은 거 본 거 아닙니까? 부산에. 아니, 입지가 좋은 그쵸. 적은 아파트. 그래도 그쵸. 입지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약간 광역시급이나 이런 것들은 한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지방 소도시들은 뭐 사람 얘기한 청주, 전주, 뭐 강릉.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좀 올랐죠. 한 2, 3천 정도 오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제가 얘기하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바뀌면 그렇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솔직히 하반기 때 들어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자 1억 미만 주택을 지금 지득세 1.1%로 풀어준 제일 큰 원인은 뭡니까? 지등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열악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때
언제였죠? 작년이었어요. 작년 그죠? 작년 말에 작년 중반이었죠. 1년 전에 정치에 나왔을 때 1억 미만짜리는 1.1불 해주겠다는 말이 뭐냐면 투기성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레벨에 사시는 그쵸. 근데 분들 지금 시점에 그 물건들을 너무나 투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투자자들이. 허를 찌른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계속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신문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었고.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 정부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다시 규제를 하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솔직히 다주택자들은 지금 적배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사면 나쁜 짓 하는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거 이상을 그쵸.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실거주집만 가져라라는 그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가구 1주택들이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집을 이미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1억 미만짜리 또 사게 되면 이거는 규제를 할 수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똑같이 1.1%지만 2주택자가 사면 뭐 2, 3주택자 이상부터는 똑같이 8%, 12%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메리트가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그럼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냐? 문제가. 투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제 얘기는 무조건 공시가 1억 미만짜리를 정부에서 하반기에 규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렇죠. 내 소중한 자산을 그렇죠. 운용하라라는 의미로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그건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갭만 잡고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1억 미만짜리보다는 나중에 규제가 묶이더라도 시민 거주자들이 결국 이 구축 아파트라도 살 수밖에 없는 입지를 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미 너무 비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지방 뭐 광역시급들이나 대도시급들은 그런 것들이 투자자 많이 들어와서 비싸지만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거나 사지 말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구축 아파트 근처에 뭐 할 때 된다? 학원가. 왜냐면 지방은 솔직히 그렇게 교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긴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네. 서울 수도권은 그 교통 지하철 정말 중요하지만 지방은 차 타고 가면 2, 30분 안에 다 가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플러스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내가 여기에 구축 아파트라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자체가 뭐냐면 결국 없는 내가 돈이 좀 없더라도 우리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원가가 있고 아파트 자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의 구축들은 결국은 서도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제 얘기는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대선 때 돼서 그 아파트 시장을 규제를 할 것이냐 풀 것이냐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 대선 후보들을 내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대선 후보들이 가셔야 되려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세 달 동안 어떤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들이 내는 정책, 뭐 물론 모든 정책을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일단 부동산 투자자니까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낼 것인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후보가 지지율이 좀 많이 높을지를 한번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지지율 높은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최대한 공부를 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규제가 묶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구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뭐 지단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가해를 받은 느낌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내 집 마련이랑 투자를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